네, 안녕하세요. 코이카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공모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설명회 세션 첫 번째를 맡은 코이카 혁신사업실 김용환 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공모 설명회에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저희 코이카 IBS 사업의 공모 설명회 역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공모 설명회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저희 IBS 사업과 공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ESG 임팩트 투자형 시범 사업 올해부터 처음 도입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안내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이번 공모의 안내서 주요 변경 사항과 유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첫 번째 파트는 제가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ESG 임팩트 투자형 시범 사업에 관해서는 혁신사업실의 민중기 과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2022년도 안내서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혁신사업실 임예지 대리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 후에 첫 번째 세션이 종료되고 나서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 질의응답과 1:1 컨설팅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공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IBS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 IBS 중에 IB, 인클루시브 비즈니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클루시브 비즈니스, 포용적 비즈니스라 함은 기업의 기존 비즈니스 가치 사슬 안에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을 포함시켜서 경제, 사회,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는 비즈니스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에 있는 저소득층이 기본적으로 현지에 있는 비즈니스 가치 사슬에 주체로 참여를 하는 것이 저희 IBS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가치 사슬에 저소득층의 생산자, 배급 판매 유통자, 소비자 등으로 다양하게 고려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IBS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의 사회 개발 문제 해결과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니즈 충족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한 전략적인 파트너십에 기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코이카의 SDG 달성 그리고 기업의 본연의 비즈니스 이행 이 두 영역의 교집합 사이에서 IBS의 기회가 창출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IBS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상 국가는 OECD, DAC, 다크, 개발 원조위원회 수원국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신인 이제 PPP CSR 사업이 시작된 2010년 이후에 2020년도까지 총 30개 국가에서 보건, 교육, 농촌개발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총 145개의 사업이 발굴되어 추진되어 왔고요. 2020년도 기준으로는 42개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누적 사업비는 약 1,700억 원에 이르고 코이카 지원금이 약 1,000억 원 그리고 파트너 측에서 약 700억 원 정도의 개발 지원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2021-2022 IBS 공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모형과 수시 발굴형으로 나뉘는데요. 공모형의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한 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 자격을 보시면 우리나라 영리법인 중에서 이제 중소기업 또는 해당 법인이 설립한 비영리 재단 그리고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예비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 마지막으로 코이카 CTS 시드2 종료 기업 이 공모형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시민단체는 민간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으로 참여는 가능하시지만 단독으로 참여는 불가하다는 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공모 분야인데요. 기본적으로 공모형은 올해는 지정 주제로 저희가 주제를 필수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응모를 하실 때에 저희 이제 시스템상에서 주제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ESG 임팩트 투자형 사업 그리고 코이카 그린 뉴딜 ODA 부합 사업, 코이카 디지털 뉴딜 ODA 부합 사업, 코이카 전사 프로그램 부합 사업, 그리고 코이카 국별 프로그램 CP에 부합하는 사업 이렇게 이제 저희가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합하는 사업들만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이 각 그 주제별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와 또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안내문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국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OECD 다크 수성국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이고요. 그 중에서 외교부에서 고시한 철수 권고 및 여행 금지 지역에 대한 사업은 신청이 불가하므로 이 점에 대해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지원 기간인데요. 기본적으로 단년도 사업은 지원이 불가하시고 저희 최대 5년까지 2년에서 5년 이 단년도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상한액의 경우에는 코이카 지원금은 연간 5억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요. 공모형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 총액 상한이 30억 원이라는 점 숙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출 방법은 저희 코이카 파트너 협업 시스템인 코피스를 통해서 접수를 온라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심사는 저희가 제안서 접수 후에 분야별 제안서 건수 등을 고려해서 심사 단계별로 대상 사업의 분야와 성격에 따라서 별도의 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합니다. 이번 공모 때 시범으로 도입하는 저희 임팩트 투자형 사업은 일반 사업 트랙과 구분해서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공모 접수 완료 후에 해당 사업의 지역과 분야를 고려해서 코이카 내외부 심사위원을 선정합니다. 심사 절차는 저희가 총 4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사전 적격 심사 후에 서면, 면접, 심층 이렇게 총 4단계의 심사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의무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저희 이제 청년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만 34세 이하 청년 1명을 반드시 신규로 채용을 하셔야 합니다. 재원 분담의 경우에는 코이카가 파트너사와 함께 매칭 펀드 방식으로 공동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에 보시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파트너사가 전체 사업비의 30% 이상을 반드시 분담을 해주셔야 되고요. 사회적 기업 혹은 CTS 시드2 종료 기업의 경우에는 파트너사에서 총 최소 20% 이상을 분담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한 사업 수 제한이 있는데요. 단독으로 참여하실 경우에는 근본 공모에 한 건만 응모가 가능하시고요.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최대 2건까지 응모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시발굴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발굴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참여 자격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영리법인 중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법인이 설립한 비영리 재단도 포함이 되고요. 공모 분야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유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코이카 분야별 중기 전략에 있는 10대 분야에 부합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정되어 있는 해당 주제들로 사업을 제안해 주시기를 권고는 드리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유주제입니다. 그리고 ESG 임팩트 투자형 시범 사업의 경우 수시발굴형에도 같이 적용이 되면 말씀드립니다. 지원 국가도 공모형과 동일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기간의 경우에도 동일하고요. 상한액의 경우에는 공모형 저희가 총사업비 30억 원이라는 제한이 있지만 수시발굴형 사업은 총사업비에 제한은 없다는 점 숙지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제출 방법과 심사도 동일합니다. 다만 수시발굴형의 경우에는 저희가 2021년도에 한해서는 면접까지 총 3단계의 심사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의무사항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원 분담의 경우에는 저희가 대기업, 중견기업 모두 파트너사에서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을 분담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한 사업 수의 경우에도 공모형과 동일하게 단독으로 참여하실 경우에 1개,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실 경우에 2개까지 제한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으로는 일정입니다. 저희가 공모 안내도 이미 저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이제 나간 바가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부터 공모 접수를 받고 있고 7월 26일 월요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중에 사전 적격 심사를 완료하고요. 8월에 서면 심사, 9월에 면접 심사, 10월에 심층 심사 이렇게 이제 총 심사의 4회 이제 심사가 4단계 심사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10월에 약정협의 대상팀 최종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후에 이제 11월까지 사업 실행 계획 수립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이제 2021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2022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2년도 1분기 안에 사업실행계획 수립을 협의하고 약정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안서 제출입니다. 사업 제안서 제출 기한은 7월 26일 월요일 자정 전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고요. 반드시 기한 내 접수를 완료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마감일의 경우에도 워낙 문의가 많지만 저희가 그 업무 시간인 18시까지만 문의 응대를 하고 그 이후에는 불가하다는 점을 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제안서는 저희 코이카 파트너 협업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 이제 주소가 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활한 그 접수를 위해서 회원 가입이 이제 필수적인데 반드시 좀 사전에 가입하실 수 있도록 권장드리고 최소한 저희 이제 제출 기한 마감 일주일 전까지는 완료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이카 홈페이지 공지사항 그리고 코피스 메인 페이지에서 프로그램 공지문을 선택하시면 주요 제출 서류 양식들을 다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해드린 그 양식을 반드시 준수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제안서 제출을 해주실 때 저희가 대표 파트너 기관 명의로만 등록을 받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표 파트너 기관의 명의로 된 등록과 공문 제안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저희가 이렇게 심사 단계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참고하시고 숙지하셔서 반드시 누락되는 서류가 없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1대1 컨설팅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모기간 중에 저희가 오늘부터 이번 주 목요일까지 1대1 컨설팅을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공지가 되어 있는 홈페이지 또는 코피스 페이지에 보시면 컨셉 페이퍼 PCP 양식이 있습니다. 이 양식을 작성하셔서 ibs@koika.go.kr 이 메일로 신청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신청 접수는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까지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저희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둬서 1대1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의 공정성 등을 위해서 저희가 이 1대1 컨설팅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별도 개별 컨설팅은 실시를 하지 않음을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 부분은 이제 저희 본부나 코이카 사무소와 동일하게 적용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문의 사항의 경우에는 저희 코이카 IBS 지원센터로 공모 관련된 문의는 기본적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아래에 이제 나타나 있는 그 번호나 또는 대표 번호나 저희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 파트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심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4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크게 제안서 스크리닝하는 사전 적격 심사 단계, 서면 심사, 면접 심사, 그리고 심층 심사 이렇게 4단계로 구성이 되고요. 제안서 스크리닝 같은 경우에는 필수 서류들을 다 접수하셨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 자격 요건에 따라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파트너 기관들의 재무 건전성이 기준점 이상인지를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필수 사항인 34세 이하 청년 1명의 신규 채용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로 서면 심사 경우에는 외부 4인, 내부 2인으로 구성된 외부 4명, 내부 2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심사를 진행을 하고요. 내부위원 중 한 분은 사무소장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이는 이제 현지에 있는 그런 사업 여건, 추진 여건들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위원을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은 이 6분 중에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4분의 평균 점수를 내서 80점 이상으로 득점하면 통과하시게 됩니다. 면접 심사, 심층 심사도 동일하게 구성이 돼서 산출하여 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가용 예산을 고려해서 고득점 순으로 후보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서면 심사 같은 경우에는 총 100점 만점이고요. 저희가 IBS 사업 부합성, 문제 및 해결 분석, 혁신성, 이행 가능성, 지속 가능성이라는 5가지의 크라이테리어로 구분을 해서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두 번째로 면접의 경우에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나뉘는데요. 정성평가는 94점으로 문제 해결 및 분석, 그리고 혁신성, 이행가능성, 지속가능성, 협업과 소통, 글로벌 사회적 가치 이렇게 6개의 파트로 저희가 구분을 해서 심사를 진행을 하고요. 정량평가 6점은 파트너 기관의 재원 분담 비율, 청년의 일자리 창출, 대표 파트너 기관의 사회적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도,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저희가 정량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점사항이 있는데요. 저희 이제 코이카 민관협력사업 주의제재 이력에 따라서 최근 5년 내 경고를 받은 경우에 회당 1점 최대 5점까지 저희가 감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층심사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뉘는데요. 정량평가 40점은 면접심사 결과를 그대로 가져오고요. 정성평가는 문제 및 해결, 팀 구성 및 파트너십 이렇게 두 가지 크라이테리어로 구분을 하여 평가를 진행합니다. 네, 이상으로 IBS 사업과 저희 공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혁신사업실 민중희 과장님께서 ESG 임팩트 투자형 시범사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혁신사업실의 민중기 과장입니다. 저는 올해 처음 실행하는 사업이죠. 코이카 IBS 지정 주제 ESG 임팩트 투자형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심히 보셔야 될 점이 어떤 점이냐면은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제 처음 적용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금 앞서서 저희 김용환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공모 사업에 비해서 임팩트 투자형 시범 사업이 중요한 부분들이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게 사업 대상 국가가 달라질 것이고요. 그리고 분담금을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걸 저희가 요구드리는 그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공모 사업과 상이한 부분들이 있고, 이러한 점들은 저희가 공고문이랑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발표 자료에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고문에 같이 동봉되어 있던 IBS 이제 가이드라인에는 임팩트 투자형 시범 사업에 관련된 명확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는 잠재 우리 파트너사 분들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유념해 주시고 공고문이랑 이번 발표 자료의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제안서를 작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추진하려는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ESG가 요새 이제 가장 많이 들려오고 있고 또 기업 관계자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의 미래 전략에서 이제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시대 환경 속에서 저희 이제 코이카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의 민간 기업 파트너분들 그리고 투자사분들께 그분들이 하려고 하는 미래의 성장 전략과 부합을 하면서도 동시에 개도국의 수혜가 갈 수 있는 사업이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된 사업입니다. 먼저 이제 저희 사업은 제가 이제 동일한 개념을 앞으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좀 어려운 단어도 있고 처음 듣는 단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중간중간 그거를 한번 설명했다고 해서 더 이상 설명하는 게 아니라 되도록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임팩트 투자형 사업은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따가 제가 이제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그린 뉴딜이나 이제 디지털 뉴딜 이런 개발도상국 어떤 주제를 가진 그런 개발 협력 주제 관련해서 해결 솔루션을 보유한 개도국 기업들, 이제 소셜 벤처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소셜 벤처들을 공모를 통해 발굴하고 그들에게
코이카 사업비에서는 이제 그란츠로 해서 그들의 이제 스케일업을 지원을 하고 솔루션을 개발하는 비용을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 코이카의 민간 파트너분들한텐 소셜 벤처 대상으로 이제 투자를 집행하게끔 저희가 좀 부탁을 드리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도국 소셜 벤처 생태계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 민간 파트너, 우리 민간 기업이 구체적인 ESG 실행 방안을 실제로 활동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그리고 그 높은 진입 장벽 비용으로 개도국 진출을 꺼려하고 있던 이제 기업들이 개도국 진출에 동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여 자격을 보시면은 아까 그 설명드렸던 그 공모 사업의 이제 참여 자격에 더해져서 이번에 이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ESG 임팩트 투자형 사업에는 역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ESG 임팩트 투자형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IBS에 이제 참여하실 수 있는 이제 모든 기업 유형이 다 참여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동시에 제가 좀 더 부가 설명을 드리면은 앞서 설명드린 공모형 사업, 그리고 이번에 설명드린 ESG 임팩트 투자형 사업 외에도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수시로 제안서를 접수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심사를 하고 있는 수시 발굴형 사업에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참여 가능하시다는 것을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 자격은 ESG 임투형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 IBS 이제 모든 참여 가능한 파트너들이 참여 가능하신데, 이제 밑에 저희 그 기재되어 있는 내용 이제 첫 번째를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처음 보시는 용어가 아마 나오시게 될 건데, 조정 총사업비 기준 30%는 파트너 분담금으로 개도국 소셜벤처 대상 금융투자를 집행해야 되고, 그리고 역시 조정 총사업비 기준 30%는 개도국 소셜벤처 대상으로 코이카 분담금으로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이 필수 요건입니다. 아마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 조정 총사업비도 제가 이제 헷갈리실까봐 조정 총사업비 개념을 이제 처음부터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제 총사업비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 제가 후에 구체적인 예제와 함께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분야를 보시면은 이제 아까 공모 이 분야는 이제 한 가지 유념해 주셔야 되는 게 이 ESG 임팩트 투자형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개도국 소셜 벤처를 공모로 선정을 해서 그 개도국 소셜 벤처에게 파트너사는 투자를 하고 또 코이카 사업비라는 그란츠를 내려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주제는 이 개도국 소셜 벤처를 어떤 분야를 선출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도국 소셜 벤처는 임투형 사업의 경우는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이 두 가지 분야에 한정해서 저희가 이제 공모를 진행을 하셔야 되고,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 제안서에 담아 주셔야 됩니다. 저희 지원 국가가 5개 국가입니다.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이고요. 이제 저희가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즈니스 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저희 신남방국들 대상으로 올해는 이제 시범으로 이제 실시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차후에 또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좀 더 확장하는 개념으로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원기관 상항의 제출 방법, 사업심사, 심사 절차 의무사항은 기존에 설명드렸던 공모형 사업과 동일하기 때문에 다음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이제 그대로 다시 또 상세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저희 임팩트 투자형 사업에 들어오시는 제안사는 하시고자 하는 사업 대상국 안에서 소셜 벤처 대상 현지 공모를 개최하고, 그 주제는 그린 뉴딜이나 디지털 뉴딜이 되어야 하고, 이제 관련 솔루션 개발 지원을 하고, 또 해당 수의 소셜 벤처 대상으로 파트너 분담금으로 금융 투자를 집행하셔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 코이카는 현지 공모명은 코이카가 지난 2019년 처음 도입해서 추진하였던 이제 킹세종 장영실 프라이즈라는 대회를 열었었는데요. 그때 인도네시아 이제 플라스틱 저감을 주제로 그 공모를 해서 저희가 준결승 경술팀 총 3개 팀을 선정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그 킹세종 장영실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유명한 그 혁신 위인분들이죠. 이분들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현지 공모명으로 활용하기를 이제 권고를 드리고자 하고, 그리고 소셜벤처 선정 절차는 일단은 저희 그 공모를 통해서 소셜벤처를 선정하시고 차상위 팀 대상으로 상금을 지급하고, 또 상위 팀 대상으로는 그들이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개도국 내에서 그 해당 주제에 해결하기 위한 이제 솔루션 개발 비용을 지급하게 되고, 그리고 개발 비용을 지급하면 그 이후에 실제로 개발 활동을 3개월 이상 하는 그런 거를 요청을 드릴 거고, 그리고 최우수 팀 그 이후에 최우수 팀을 선정한 후에는 이제 다시 한번 스케일업 사업비를 지급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 관리의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요청을 드릴 건데요. 이제 성과 관리는 크게 비즈니스랑 ESG 이제 두 가지로 나뉘가 될 텐데, 이제 선지 소셜 벤처의 민간 투자 유치액 등 어떤 비즈니스적인 그런 성과 관리를 이제 구체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개도국 소셜 벤처 입장에서 ESG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 관리 지표나 성과 관리 방안을 제안서에 포함해서 제안사가 저희에게 그 제안을 해주시길 그렇게 요청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요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소셜 벤처가 선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수혜 기업이 선정 후에는 개별 사업 모델을 고려한 상세 지표를 코이카와 협의하여 결정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조정 총사업비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조정 총사업비는 실제 사업비가 아니라 이제 코이카 분담금 기준으로 기업 유형별 최소 분담 비율을 역산하여 계산한 개념이고요. 요거는 제가 일단은 즉 분담금 상세 내역을 설명드리고 제가 예제표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금융투자 집행을 조정 총사업비 기준 30% 파트너 분담금을 활용해서 개도국 소셜벤처 대상으로 하는 거를 이제 요청을 드릴 거고, 그리고 역시 조정 총사업비 기준 30%는 코이카 분담금을 활용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개도국 소셜벤처 대상 사업비를 지급하는 거를 이제 요청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개도국이다 보니까 파트너사가 어떤 그 좋은 소셜 벤처를 발굴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현지의 전문기관 VC라든지 엑셀러레이터를 현지 창업 기획자를 활용하는 부분도 검토하셔서 예산안에 작성하시길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제안 파트너사가 현지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등 우수 소셜벤처 발굴 역량을 기보유하고 있다면 현지 창업 기획자와의 파트너십은 불필요하게 되겠죠. 지금 제가 예제를 이제 아까 지금 말로 설명드린 부분을 이제 몇 가지 좀 구체적으로 부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제 소셜 벤처를 그러면은 뽑아서 그래 코이카 분담금으로 지원금을 사업비에서 30%를 해야 된다는 거 이해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제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사업 기간 5년, 사업비 30억 기준으로, 이 경우에 저희가 조정 총사업비 기준으로 30%를 투자를 하는 걸 요청을 드리게 되겠죠. 그리고 소셜벤처에게 지급해야 될 사업비도 30%이기 때문에 9억이고 약 75만 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요 요제에서는 이렇게 이제 3번 공모를 하고 상금을 지급하고 또 솔루션 개발을 하고 스케일업 사업비를 지급하는 이런 개념을 제가 그 예제로 드렸고요. 하지만 요거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가이드라인이고,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이 취지에 맞게 작성을 해주시되, 다만 제안사가 생각하시는 보다 나은 공모 방식, 그러니까 주제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에서 진행이 되어 갔지만 선정 절차라든지 아니면은 사업비 지급 방식, 구체적으로 단계를 뭐 한 단계를 더 넣는다든지 어떤 기업별 지급 앱을 이렇게 하는 게 추후에 ESG 관점에서 이펙트가 더 크다면은 선발수나 지원 금액이나 이런 거를 저희에게 자유롭게 제안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분담금 세부 내역도 기존의 IBS랑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대기업, 중견기업은 저희가
지난달 이제 규정 개정을 거쳐서 5대 5로 확정을 해서 이제 진행을 될 거고, 대기업 중견기업 요 비율은 저희가 이번 공모 이외 수시 발굴 사업에도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보시면은 아래쪽에 이제 7대 3의 그 기업 구분을 보시면 중소기업 외에도 사회적 기업과 CTS 시드2 종료 기업도 저희가 30%의 파트너 분담금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기존 IBS 공모는 사회적 기업 CTS 시드2 종료 기업은 20%를 요구를 했지만 임팩트 투자형 사업의 경우는 30%를 요구한다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임팩트 투자형 사업의 특기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임팩트 투자형 사업에 관해서만 기존 파트너사의 법인 계좌 집행 내역뿐 아니라 파트너사가 외부 기관과 위탁하여 운용 중인 조합,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펀드가 되죠. 펀드의 투자 집행 내역도 파트너 분담금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 적격 심사 때 파트너사 조합관 또는 파트너사 출자자관, 출자자라고 하면 이제 조합의 출자자겠죠. 펀드 위탁 운용 계약서 사본이나 아니면은 운용사가 기재되어 있는 조합의 등기부 등본 및 정관, 또는 파트너사 조합관 위탁 운용 계약 추결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검토해 보고 추가로 요청할 게 있으면 요청을 드릴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펀드는 저희 기집행된 내역은 이제 저희 사업에서 인정이 안 되고 IBS 사업 기간 동안에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공모를 통해 현지 소셜 벤처를 선출한 그 중에 이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투자 집행을 인정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염두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약정 협상 대상 선정 후에는 관련된 조합 전용 계좌 증빙 자료, 그리고 기존 펀드 위탁 운용으로 수취 중인 관리 보수 집행 내역과 저희 또 예산이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사업 제안서에 작성을 하실 때 하기 사항을 추가로 작성을 해주시길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요. 그래서 IBS 사업 제안서 양식을 보시면은 2번 비즈니스 추진 전략에 하기 조합 관련 일반 정보 및 투자 관련 사항을 1번 조합 계획 1, 2, 3, 4, 2번 운영 역량 및 전략 1, 2, 3, 4, 5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추진 방식 지금 보고 계시는 대로 제가 기존에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요거를 제가 구체적인 예제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조정 총사업비 개념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대기업 중견기업 케이스를 보시면은 코이카 분담금 5억, 5대5 비율로 했을 때 파트너 분담금 5억일 때는 이제 조정 총사업비 10억이고, 소셜벤처 사업비 지급은 조정 총사업비 기준으로 3억, 조정 총사업비의 30%인 3억을 코이카 분담금에서 지급하는 거고, 그리고 소셜벤처 대상 금융투자 집행은 파트너 분담금 으로 집행을 하고 조정 총사업비의 30%인 3억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파트너사에서 5억이 아니라 우리는 20억을 투자를 할 거다 이렇게 해오신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우리 파트너사 분들한테 더 분담금을 많이 내주시는 거에 대한 페널티를 없애게끔 하기 위해서 코이카 분담금 5억, 파트너 분담금 20억인 케이스에도 조정 총사업비는 코이카 분담금만으로 역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10억으로 계산해서 각각 3억, 3억만 소셜벤처 사업비와 금융투자로 집행하는 걸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 반침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은 저희가 개도국 소셜벤처가 이제 사용하는 그란츠에 관련해서는 우리 국내 회계법이라는 현지 회계법인을 선임을 해서 개도국 소셜벤처 대상 지급 사업비 안에서 현지 회계법인 정산 비용을 저희가 충당하게끔 할 것이고, 그리고 개도국 소셜벤처 대상으로는 국가마다 간소화된 정상 가이드라인을 마련 후 거기에 맞춰서 실행을 하게끔 요청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 개도국 소셜벤처 대상 코이카 사업비는 정산 책임을 저희 파트너사가 IBS 약정 파트너사가 지시고, 약정 파트너사가 직접 자금을 이체하는 형식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 개도국 소셜벤처
사업비도 IBS 약정을 체결하는 파트너사께서 이행보증증권을 취득을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이 좀 어려워서 잘 이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저희 공고문 내용이랑 봐주시면서 이해가 안 가시는 점이 있으시면 1대1 컨설팅을 이용해서 그렇게 질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나중에 제안서를 제출하실 때 기존에 앞서 설명드렸던 공모형과 그리고 임팩트 투자형은 저희가 시스템에서 코피스 시스템에서 폴더를 별개로 지정을 해둬서 이제 업로드를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배려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 IBS 안내서 주요 변경사항 및 유의사항을 저희실 임예지 대리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2022년 IBS 안내서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발표드릴 혁신사업시 임예지입니다. 네, 이렇게 아쉽지만 비대면으로라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저희 2021년 6월 기준으로 2022년 IBS 안내서의 이제 주요 개정 사항 안내서가 이제 개정이 되었는데요. 2021년 7월 1일 기준 진행 중인 사업과 신규 사업부터 적용이 되니까 이 점을 참고해서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안내서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의 범주로 나눠집니다. 안내서 목차에 따라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이런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사업 추진 절차와 사업 발굴 부분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이제 사업 추진 단계 구분 관련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3년 이상의 사업 기간의 사업들의 경우에는 사업 내용별 성과 지표에 근거해서 사업 단계를 1, 2차로 구분을 하고 또 중간 1단계 사업이 끝나면 이제 중간 점검을 통해서 2차 사업을 실행하는 그런 조건부 약정을 체결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저희가 하던 중간 점검 제도와 조금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중간 점검 제도를 통합해서 이제 사업 추진을 심도 있게 중간 점검을 통해서 점검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업을 이제 각 전체 사업의 중간 시점에 중간 점검 양식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이제 중간 점검 결과와 의견에 대해서 이제 파트너사가 환류 계획과 환류 결과를 작성을 하고 그걸 저희 쪽에 제출을 해주시면 이제 코이카 본부와 사무소가 종합 검토 후 필요시 변경 약정을 체결하거나 또 환류 조치를 요구를 드릴 텐데 이 요구 사항들을 미이행하시거나 또 결과 보고를 미제출하실 경우에는 제재 조치 또는 약정 해지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단계를 추진하는 그 제도가 삭제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계속 사업에도 이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기존의 단계를 설정을 해서 약정 체결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전체 사업의 중간 시점이 아닌 이제 1단계 종료 시점에 중간 점검을 진행하게 된다는 점을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사업 수행 체계입니다. IBS 사업은 컨소시엄 형태로 약정 체결이 가능한데요. 기존에는 이제 컨소시엄의 이행 방식에 대한 좀 설명이 부재하였었습니다. 기존 안내서 내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서 다수의 파트너 기관이 공동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 정도로만 언급이 되어 있었고 증명서류 양식도 별도로 저희가 안내가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컨소시엄 이행 방식을 3가지 공동 이행 방식, 분담 이행 방식, 주계약자 관리 방식 중 택 1을 해주셔야 하고 이 3가지 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2조
관련한 그런 법규에 따라서 저희가 컨소시엄 업무 협약서를 꼭 포함을 해서 제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실 게 사업 제안서 내에 컨소시엄 운영 방안 파트가 있는데 그쪽에 이제 파트너 기관별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특정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컨소시엄 업무 협약서를 같이 포함을 해서 제안해 주셔야 된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신규 사업에만 적용이 된다는 점 양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사업 추진 방식입니다. 기존의 대기업 재원 매칭 비율이 저희 코이카가 30 그리고 대기업이 70%였는데요. 이게 대기업 최소 재원 분담 비율이 수정이 되어서 50대 50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수시 발굴형 사업의 심사 주기 또한 변경이 되었는데 기존에는 분기별로 사업을 심사하는 것에서 이제는 반기별 사업 심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차 면접 심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앞에서 첫 번째 발표에서도 조금 나왔던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PPT 없이 간단한 5분 정도의 발표에서 이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PPT 형태의 발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접 심사 때 PPT 발표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점을 양지 부탁드리고, 제한 기업의 이제 추가 재원 분담 비율과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대표 파트너의 사회적 환원 및 상생 협력 노력도를 검토해서 이제 가산점으로 부여를 하던 것을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정량 평가 제도로 변경이 되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점 제도가 신설이 되어서 참여사 중에 최근 5년 이내 주의 제재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1회당 1점 그리고 최대 5점의 감점이 부여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심사평가 항목입니다. 이 부분도 앞에 첫 번째 세션에서 발표가 되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심사의 경우에는 이제 IBS 사업 부합성 내에 지정주듯이 정부와 코이카의 정책 정합성 그리고 이행 가능성 파트 내에 정부 승인 관련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는 항목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면접 심사의 경우에는 가산점이 삭제되고 정량평가 제도 그리고 감점 제도가 신설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행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 배점이 조금씩 조정이 되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층 심사의 경우에는 좀 전면적으로 평가 항목을 수정하였습니다. 면접 심사 항목과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변경을 한 것이고요. 네, 이 부분도 첫 번째 세션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네, 이 표를 참고를 하시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착수조사입니다. 이 제도도 단계화 추진과 같이 2019년에 신설이 되었던 제도인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착수조사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 착수조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실제 사업 착수 시기가 지연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업 제안 전에 실시하는 사전조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도 사전조사는 의무였는데 사전조사 양식이 별도로 부재를 하였고 그래서 자유양식으로 조사를 하여서 좀 사업별로 조사의 질이 상이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근본에 저희 코이카 국별협력사업 사전조사 결과서 양식에 준하는 그런 사전조사 결과서 양식을 신설을 하여서 심층 착수조사에 맞게 심층적으로 사전조사를 한 후 제안하실 수 있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양식은 저희 안내서내 그 양식 및 참고자료 부분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기존 착수조사 제도가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고 파트너 기관이 희망을 하시거나 또 심사 의견에 따라서 저희 코이카가 요청을 할 경우에는 약정 체결 후에 심층 착수조사 실시가 가능합니다. 이때 저희 코이카 예산서 내에 예산 편성도 가능합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 기존에 착수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 계속사업들의 경우에는 소급하여 적용하지는 않으니 착수조사를 계획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IB 데이 관련입니다.
아이데이는 이제 착수보고회라고도 불리는데요. 아이데이에서는 이제 신규 사업 파트너 기관들이 모두 착수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하는데, 기존에 이제 IBS 안내서에는 발표 목차가 부재를 하였고, 별도로 저희가 해당되는 기관들에게 공문으로 발표 목차에 대해서 안내를 했었습니다. 금번 안내서 개정 시에 저희 아이데이 발표 목차를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이데이 일정 안내 전에도 아이데이 때 어떠한 항목들에 대해서 발표하시는지 미리 확인이 가능하시니 해당 내용들을 발표를 미리 준비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비데이인데요. 비데이는 중간 보고회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기존에는 중간 점검 이후에 이제 중간 점검 결과 보고가 완료된 사업 파트너 기관이 대상으로 참여를 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데이를 활용해서 저희 코이카 본부 담당자가 해당 사업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실시를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시점이 도래한 사업 파트너 기관들이 비데이 참여 대상이 되고, 본부 담당자와 파트너 기관은 비데이를 통해서 사업의 중간 현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비데이 이후에 코이카 사무소가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이해관계자 면담을 진행하여서 사업 현황과 성과를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계속 사업들도 모두 적용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업무 협의 관련입니다. 기존에는 저희 격월 업무 협의 제도가 있었는데, 코로나19 등 여러 제약으로 사실상 전화로만 소통을 하거나 미팅까지 진행을 하기에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반기별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반기별 추진 현황서를 파트너 기관 측에서 반기마다 제출을 해주시는데, 이후에 이제 코이카 담당자가 검토 후 분담금 지급 조건이 충족될 시 분담금을 지급하는 정도로만 기존에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반기별 모니터링 양식을 신설을 하였고요. 이 양식에 맞게 이제 사업 추진 현황을 세부 내용까지 검토를 한 후 필요시 파트너 기관 측에 보완 요청을 진행을 할 거고, 파트너 기관이 보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양식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파트너 기관분들이 진행하신 사업 내용들이 많은데도 반기별 추진 현황서 내에 좀 잘 담아주시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필수 내용들이 누락될 경우에 이 양식을 통해서 보완 요청을 할 거고, 그리고 상호간에 문서로 좀 사업 추진 내용이 명확히 담길 수 있도록 추진 현황서를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사업기간과 변경 약정입니다. 기존에는 연도별 사업기간에 대한 운영 방침이 부재하여서 종료연도 외에 모든 사업연도의 기간이 연장이 가능하였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떤 연도는 12개월보다 줄어들게 되어서 예산 집행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초 약정 대비 3개월 미만의 사업기간 변경 시에는 변경 약정이 불효하여 문서로만 처리되었었는데, 이제 연도별 사업기간은 무조건 12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종료연도 외에 사업기간 연장은 불가한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1차년도 사업 성과가 미달성되었고 예산 집행률도 다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1차년도 종료 1개월 전까지 PDM 사업 성과를 이월하거나 또 예산을 이월하는 것을 필히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종료연도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차년도 사업기간을 생성을 하여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이때에는 변경약정과 이행보증보험 연장이 필수입니다. 따라 3개월 미만의 사업기간 변경 시에도 무조건 변경약정을 하셔야 된다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예산 집행이나 회계관리에도 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고, 담당자가 변경 시에도 혼동 발생의 여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사업 종료 정의와 절차 관련입니다. 저희가 종료 사업이라고 명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 약정 이행 결과서를 사업 종료 후 45일 이내에 제출을 하시고, 또 필요시 성과 공유인 S데이를 참석을 하고, 이때 S데이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최종 사업정산 보고서가 발행이 되어서 이제 발생한 사업비 잔액 반납을 모두 마친 사업에 대해서 코이카가 사업 종료 내부 보고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파트너 기관에 공문으로 안내를 하면 사업이 종료가 된 것입니다. 이 절차를 완료한 사업을 종료 사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약정사에 기재된 사업기간이 종료되었다고 종료 사업이 아님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사업 이양 관련입니다. 이양 파트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양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추후 감사 지적이나 또 문제가 될 소지가 큰데, 그래서 상호 간에 협의해서 이제 사업 이양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결과를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 사업 이양 계획서와 결과서 양식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이제 이양기관이 수원국 정부 또는 현지 파트너 기관으로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는데, 수원국 정부 또는 파트너 기관과 법인격을 달리하는 현지 공공 또는 민간기관에 이양하는 것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협력단 분담금 취득 자산의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이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해당 자산에 관련된 이양 계획서를 사업 종료 6개월 전 1차 반개헌항서 제출 시점까지 이양계획서를 협력단에 제출을 해주셔야 하고, 이제 상호 간의 협의 그리고 협력단의 최종 승인을 받으신 후에 승인된 이양계획에 맞게 사업 종료 전 또는 직후에 이양을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양 완료 후 이 이양 결과에 대해서 약정이행 결과 보고서 제출 시 이제 필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네. 조금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양식을 저희 IBS 안내서 양식 참고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무상양도 계약서도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무상양도 계약서의 경우에는 이제 현지 기관과 체결을 해야 되는 관계로 영분 양식도 저희가 양식 파트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인이 가능하시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종료평가와 사후관리 관련입니다. 종료평가의 경우에는 이제 평가 주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중간점검과 같이 코이카 본부와 사무소가 같이 공동으로 평가를 하고 이제 필요시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를 하는 것이었는데, 평가 주체가 코이카가 아닌 별도의 용역이나 컨설턴트와 같은 별도의 독립된 평가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종료평가 양식도 코이카 평가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매우 적절 또는 적절 등과 같이 단계가 구분되어서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후관리 관련해서는 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사후관리 기간인 종료 후 2년 이내에 필요할 경우 사후관리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 정도로만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종료평가와 사후점검 결과에 따라서 이제 필요할 경우 사후관리 사업 수요를 발굴을 하고 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후관리 재원 투입이 가능하므로 이렇게 좀 더 세부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변경 관리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메일로 공문을 처리하고 그리고 접수해서 또 검토 결과도 메일로 안내를 하였었는데, 이제는 이제 코피스 시스템을 통해서 예산 변경과 PDM 변경 등 모든 사업 관련 변경 요청을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코이카도 검토 결과 공문 또한 코피스 시스템을 통해서 업로드하여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네, 이 모든 사항은 계속 사업에도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위반행위 처리 기준입니다. 크게 주의와 경고, 참여 제한 내 추가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에서는 자연재해와 정서 불안 등 불가역적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트너 기관의 사업관리 미흡 등에 따라서 연도별 사업비 지급 요건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주의를 받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사업비 지급이 없는 종료 연도의 경우에도 산출물 지표의 성과 및 사업비 집행률을 미달성하셨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의를 받게 됩니다. 네, 또한 회계법인에서 이제 발행되는 정상검토 보고서 내에 정상검토 평가 결과 각 반기별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도 주의를 받게 됩니다. 경고 파트에서도 사업비 전용 계좌 사용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에 경고를 받는 것으로 추가가 되었는데, 그 예로 코이카 또는 이제 회계법인을 통해서 사업비 전용 계좌 사용을
사용 의무를 미행하였을 경우, 그런 것이 적발된 경우에는 경고를 받게 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필히 파트너 분담금 또한 이제 사업비 전용 계좌에 넣어서 집행하실 수 있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연금성 재원 출자 계획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경고를 받게 됩니다. 단 출자 계획을 변경하거나 현금으로 집행을 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참여 제한 파트에서는 주의 또는 경고의 누적으로 이제 동일 파트너 기관의 경고가 3회 누적된 경우에는 참여 제한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때 주의 또는 경고의 누적으로 참여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참여 제한 제재 조치를 제외한 기존의 주의 또는 경고, 누적 제재의 효력은 말소되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예산 변경과 이제 사업 수행 인력 변경 관련입니다. 총 내용들은 이제 크게 변경된 부분은 아니고 추가된 부분인데요. 예산 변경은 예산 변경 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예산 추적 총괄표가 추가가 되었고요. 이 양식 또한 저희 IBS 안내서 양식 파트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예산 변경 요청 공문 샘플이 이미 양식 및 참고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해당 양식을 참고를 해서 요청 공문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예산 변경을 요청해 주실 때에 그 예산 변경 추적 총괄표 양식도 항상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 수행 인력 변경 관련해서는 저희 청년 인력 신규 채용 이실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필히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 사회적 가치 상출 관점에서 IBS 사업에서 이제 청년 1인은 의무 채용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2인 이상 채용 계획 시 면접 심사에서 정량 평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이것을 받은 사업들은 꼭 사업 수행하실 때 이제 신규 채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이 되었을 이후에는 근로계약서를 같이 저희 코이카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이카 본부와 사무소의 업무 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어느 업무가 이제 사무소 소관 업무인지 확인하실 수 있는 중요한 표인데요. 이번에 저희 안내서 개정을 통해서 추가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행협의 파트에서 기존에는 코이카 본부 담당자와만 이제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제 사무소에서도 의견을 요청을 해서 이제 별도로 받고 사무소 의견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무소 참조 부분이 추가가 되었고요. 또 앞서 설명드린 이양 계획 변경과 확정의 경우에는 저희 본부가 아닌 코이카 해외 사무소가 승인 사항임을 안내를 드립니다. 이 모든 사항은 다 계속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예산 편성과 회계 관리 부분입니다. 네, 예산 편성의 경우에는 2021년 코이카 예산 집행 지침에 따라서 단가 선정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세한 내용들은 저희 안내서 예산 편성 파트를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러나 이제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사업은 적용이 안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회계관리 지침은 정산 서류 작성 요령 부분 세부 내용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급대장 작성 관련해서 자주 하시는 실수 등 유의사항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또 작성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크게 바뀐 부분인데요. 바로 사업비 반납 방식입니다. 네, 반납의 산출 방식이 변경이 되었는데, 기존에는 이제 사업비 최종 정산 결과 코이카 분담금 반납 대상 금액 그리고 파트너 분담금 반납 대상 금액을 각각 산출을 하여서 코이카 잔액은 전액 반납하고 파트너 분담금은 5% 또는 500만 원 초과할 경우에만 산식을 또 적용하여서 반납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체 사업비 잔액을 산출을 하고 협력단 분담금 비율만큼 산출을 해서 반납받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요 빨간색 반납 산출식을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 사업비 반납 방식은 2021년 7월 1일 기준 계속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파트는 양식 및 참고 자료입니다. 네, IBS 약정서 내에 이제 약정 특수사항 관련 샘플이 부재하였었는데, 약정서 일반 사항에도 일부 조항들이 추가가 되었고, 또 특수사항 샘플이 신설이 되어서 해당 내용은 양식 및 참고 자료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계속 사업엔 적용이 안 되고 그리고 2021년 7월 1일 이후 신규 사업부터만 적용 가능합니다. 이외에 앞서 설명드렸던 사전조사 결과서 그리고 예산 변경 추적 총괄표 그리고 반기 현황서 모니터링 양식, 위기관리 양식이 추가가 되었으니 양식 및 참고 자료에서 해당 양식들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기관리 양식은 파트너 기관이 관리하는 양식이 아니라 저희 코이카 담당자가 관리하는 양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IBS 지원센터 연락처가 변경이 되었으니까 변경된 연락처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코이카는 계속적으로 이제 사람 중심 BOP를 비즈니스 영역에 포용시키는 그런 사업과 또 개도국 현지 주민과 한국 기업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번영의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사업,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서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이카 혁신사업실 김용환입니다. 저희 첫 번째 세션 1시간 정도 진행이 됐었고요.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두 번째 세션으로 저희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사전 질의를 좀 몇 건 받아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실시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IBS 공모 그리고 심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고요. 사업 운영 그리고 뭐 예산이라든지 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임예지 대리님이 답변해 주실 거고 ESG 임팩트 투자형에 대해서는 민정희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예정입니다. 저희가 질문별로 좀 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전 질의로 들어온 첫 번째 질문이 저희가 이미 이제 저희 사업을 한번 해보셨던 파트너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PDM 상으로 성과는 달성을 잘 하셨고 이런 경우에 이제 동일한 사업을 지속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지 또는 다른 것이 더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이렇게 이제 질의를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속 사업, 동일 사업이라고 하면 동일 국가에서 이제 동일한 수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속 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과 이제 다른 경우에는 다 이제 신규 사업으로 분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성과가 우수할 경우에 지속 사업이 유리한지 그리고 신규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한지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뭐 사업 바이 사업으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평가 기준에 따라서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저희가 사업 선정을 하기 때문에 무엇이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속 사업의 경우에는 결국에 기존에 했던 사업이 우수하다고 판단이 되면 결국에는 그러한 성과가 사업 기간 내에서 달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성과를 확산하는 형태의 사업이 좀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그 디지털 뉴딜 ODA 전략 사업에 부합하는 안전 분야의 범주인 소방 분야의 수동식 소화기 개선 보급 사업도 포함이 될 수 있는지 ESG 임팩트 투자형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민중희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 공고문에 나와 있듯이 디지털 뉴딜이 디지털 정부, 디지털 접근성, 그리고 디지털 경제, 디지털 안전 이렇게 네 가지 소주제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의 개도국 내 수동식 소화기의 사용 방식을 개선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시면 주제는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 염두에 두셔야 될 점이 ESG 임팩트 투자형 사업의 경우는 그 제안사가 직접 이런 프로젝트를 실행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하고자 하시는 사업 대상국 내에서 생각하시는 이런 디지털 뉴딜 관련 주제를 가지고 공모를 내고 그 공모 결과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이제 하시고자 하는 주제를 실행해야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제안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조금 긴데요. 저 이제 코이카 사무소와의 협력 관련한 부분인데 우리 임예지 대리님께서 답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코이카 현재 사무소의 협조에 대한 질문으로 서류가 되는데 이제 사전에 코이카 사무소와 컨택하시고 또 사업 설명 및 컨설팅 진행 그리고 현지 사무소에서 이제 현지 공공기관 연결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코이카 본부와 마찬가지로 저희 IBS 사업 공모 공공기관 중에는 공모 진행 기간 중에는 불가하다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은 사회적 협동조합 단독 참여 가능한가요? 이렇게 이제 여쭤보셨는데요. 파트너사의 참여 자격 요건에 관련된 질문이고요. 기본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단독 참여는 어려우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컨소시엄을 통해서 하시거나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으신 경우에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질문은 네, 조금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우리 임예지 대리님께서 답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심도 있는 질문을 주셔서 네, 자국 농민 보호 관련된 질문으로 네, 서류가 되는데 저희 국내 우리 정부 정책과 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이제 국내 정책과 충돌 여부를 심사 선정할 때에 좀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을 선정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질문은 사전조사 결과 보고서와 관련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역시 우리 임예지 대리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양식 편집은 이제 별도로 불가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시로 제시해 주신 부분, 해당 항목에 현지조사단 파견 대신 이해관계자 및 파트너 기관 등을 통해서 조사하였다고 언급을 하시고 해당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과거 사업 결과 예시 부분은 이제 종료된 사업이 아닌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분석 가능한지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타 유사 사업과의 중복성을 피하는 것과 타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그런 교훈 과제를 활용하는 것이 동 파트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진행 사업에 대한 분석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저희 두 가지 질문이 한꺼번에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는 재무 건전성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민중기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거고, 두 번째는 사업 이항에 관한 부분이라 우리 임예지 대리님께서 답변 드릴게요. 예, 일단 첫 번째 질문자분께서 저희가 적용하는 재무 건전성의 이제 공식을 잘못 알고 계셔서 이거를 바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올해 공모에서 총 사업 기간 동안의 파트너 분담금 총액이 우리 재원 분담 파트너의 2020년 12월 말 기준 자본 총계보다 큰지를 저희가 최소 공식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쭤보신 부분은 자본금이라서 저희가 이제 그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자본 총계라는 상이한 개념이라는 점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 총계가 사업 기간 동안 파트너 분담금 총액보다 커야지만 저희 재원 분담 최소 심사를 통과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IBS 사업은 아시다시피 이제 코이카 분담금과 파트너 분담금을 이제 분리해서 편성을 해주셔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소유권 문제 등 때문에 이제 고정 자산의 경우에는 다 파트너 분담금으로 반드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조 공장의 경우에 이제 10년 이상 파트너가 소유를 해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파트너 분담금으로 편성을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사전 질의 사항은 저희가 일단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질의가 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간단하게 바로 답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들어오신 질문 중에 하나가 파트너사 매칭을 저희가 직접 해주시나요? 이렇게 이제 여쭤보셨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사업을 저희가 다 파트너십이 맺어지고 사업 계획이 수립된 사업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굴 단계에서 저희가 직접 매칭을 해드리지는 않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지원하시는 파트너사께서 직접 현지 파트너사를 찾아서 지원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ESG 임팩트 투자형 관련된 질문이고요. 사업 분야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디지털 뉴딜 사업에 보건 사업도 포함이 되는지요라고 이제 여쭤보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첨부해드린 자료 중에 디지털 뉴딜 ODA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디지털 접근성, 디지털 경제, 보안 이런 분야에 대한 이제 사업이고요. 의료 접근성 측면도 역시 디지털 접근성 강화 차원에서 보신다면 포함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간 점검의 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간 점검 시점은 5년인 경우에 이제 2.5년일까요? 이렇게 예시로 적어주셨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사업 기간의 중간 시점에 중간 점검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컨소시엄 방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공동이행 방식과 분담이행 방식 그리고 주계약자 관리 방식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가 나눠서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공동이행 방식은 기본적으로 파트너사가 연대로 책임을 지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사와 B사가 함께 파트너십을 해서 사업의 C와 D 부분을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셨을 때 실제로 이제 C 부분에 대한 귀책 사유나 문제가 발생해도 A, B사가 같이 책임을 지는 방식이고요. 반대로 이제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파트너사께서 이제 그 진행하는 사업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분담해서 이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이해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사가 C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B라는 사가 D라는 부분에 그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셨을 때 C에 대한 귀책 사유는 B에서 분담하실 필요는 없고 A에서만 귀책 사유를 분담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주계약자 관리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건설 사업에서 여러 이제 하도급 업체들과 함께 이제 계약을 하실 때만 적용이 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운영 방식은 공동이행 방식과 가능하지만 사업의 내용이 이제 건설 사업인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방식임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미얀마 사업 신청 가능하냐고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가 안타깝게도 그 정부 외교부에서 지정한 그 여행 제한 국가라든지 금지 국가의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이 불가하고 미얀마의 경우에도 지금 3단계 전국이 지금 3단계에 이제 속하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 신청이 어려우신 것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려야겠습니다. 다음으로 ESG 임팩트 투자형 관련된 질문이고요. 중소기업의 매칭 비율이 5대 5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에 응모할 수 있나요?라고 주셨는데 사실 이제 참여 자격 자체에 대한 부분이고 저희가 수시 모집은 매칭 비율과 관련 없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응모를 하실 수 있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매칭 비율이 얼마만큼 되더라도 30% 이상만 분담을 하신다면 공모형으로만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신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임예지 대리님을 콕 집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업 종료와 이양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우리 임예지 대리님께서 좀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를 꼭 집어서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양 협력단 분담금 취급 자산은 무조건 이양이 원칙이 맞습니다. 그런데 파트너 기관과 공동 구입한 자산일 경우를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코이카 분담금과 파트너 분담금을 같은 세목에 동시 편성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산에 대해서 공동으로 구입을 하기가 좀 불가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한 분담금에만 편성을 해주셔서 이제 코이카 분담금으로 편성을 하실 경우에는 무조건 이양을 해주시고 파트너 기관 분담금으로 편성을 해주시면 이양은 불요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무 건전성이나 사업 자격 요건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의 경우에 재무 건전성 평가 어떤 기준으로 하시냐에 대한 질문이 또 올라왔습니다. 우리 민중희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재무 건전성 평가 기준 공식은 모든 기업이 이제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아까 제가 답변 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총 사업 기간 동안의 파트너 분담금 총액이 재원을 분담하시려는 기업의 2020년 12월 말 기준 자본 총계가 파트너 분담금 총액보다 더 커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총 사업비가 30억인데 파트너 기간 자본금이 6억이라고 하셨는데 그 자본금을 저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자본 총계를 보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이라고 하시면 저희가 최소 분담 비율이 30%면은 9억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최소 금액은 9억이 될 것이고 자본금이 아니라 저희가 자본 총계와 파트너 분담금 총액을 비교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올해 설립한 회사도 공모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주셨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네, 설립된 회사 영리법인이라면 신청이 다 가능하시고요. 다만 이제 재무 건전성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 민 과장님께서 잠깐 부연 설명을 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설립한 회사는 이제 설립 개시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를와 그리고 설립 이후로 작년 12월 말까지 올해 설립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손익계산서 나오지 않겠죠. 그러면은 개시 시점에 대차대조표를 제출을 해주시면 개시 시점에 대차대조표의 자본 총계와 파트너 분담금의 사업비 총계를 저희가 비교해서 재무건전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 사업비 구성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리 임예지 대리님께서 회신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년 10억 원의 원료를 구입해서 상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면 10억 원 이상의 수익이 창출되고 원료 구입비를 모두 사업비로 넣어야 하는지를 질문을 주셨는데 원료 구입비를 사업비로 넣을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맞는데요. 만약에 이제 10억 원이라는 금액이 좀 크게 느껴지는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사업비로 다 넣게 되면 그게 이제 분담금 비율을 결정하는 그런 사업비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큰 규모의 사업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 이제 IBS 파트너 기관에서도 이 사업을 통해서 들어가는 모든 예산을 다 사업비로 넣지 않고 자체적으로 부담하시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중복된 질문들은 좀 저희가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질문은 사전조사 보고서 양식 내에 조사단이 꼭 반드시 참여하는 대표 파트너 기관이나 컨소시엄 업체에 포함된 인력이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뭐 전문적인 해당 분야에 또는 해당 지역의 조사단이 조사한 결과도 다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직접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직접 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사전조사에 대한 심사를 할 때 이 부분이 더 가만히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현지 기업이 파트너사로 참여할 때 분담금을 내야 하냐, 반드시 내야 하냐, 그리고 해외 기업이 현지 수행 비용을 얼마 정도를 어떤 일에 사용한다는 내용을 제안서 기술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는데요. 임예지 대리님께서 네. 네, 답변 주실까요? 현재 기업의 파트너사로 참여 시에 반드시 재원 분담을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고 컨소시엄 파트너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해외 기업의 현지 수행 비용을 얼마 정도를 어떤 일에 사용해야 된다는 내용은 만약에 재원 분담을 하시면 당연히 이제 제안서에 기술을 해주셔야 되고 예산서 내에도 그 예산 세목 편성을 해주셔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꼭 재원 분담을 하시는 것이 필수가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사업 주제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그 접근성 강화라는 차원에서 말씀해주신 이러닝 플랫폼 기반의 어떤 교육 방식의 확산이라든지 비즈니스 또한 해당이 됨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질문으로 청년 필수 채용으로 채용된 인력이 IBS 구성 인력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라고 이제 질문 주셨고요. 당연히 예, 포함이 되어야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6개월 이상의 채용 그리고 사업 투입률 50% 이상의 인력에 대해서 필수 채용에 해당한다고 저희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ESG 임팩트 투자형 사업에 대한 질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투자 대상이 되는 스타트업의 조건에 대해서 질문이 왔고요. 또 스타트업의 인력이 현지인이어야 하냐 등의 이제 제약 조건이 있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이고요. 우리 민중인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일단 주신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ESG 임팩트 투자형 사업의 수혜기업이자 이제 피투자 기업은 스타트업의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립한 지 10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이런 설립한 지 몇 년 된 보통 스타트업이라고 이른바 말하는 그런 조건은 별도로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의 인력이 현지인이어야 한다는 등의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그 해당 수혜 소셜 벤처가 그 우리 사업 대상국인 개도국의 현지에서 정식으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를 획득한 정식 법인이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또 주제에 관한된 부분이고요. 그린 뉴딜 사업에서 해외 조림 사업도 제한 가능한지요? 예, 제한 가능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구성된 사업, 그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들은 다 포함이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속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동일 성과라면 PDM 성과가 같아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라고 주셨고, 네, PDM 성과가 같아야 합니다. 또 ESG 임투형에 대해서 질문이 왔습니다. 네, 이것도 우리 민중인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네, 되게 좋은 질문 주셨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요청드리는 거는 조정 총사업의 30% 금융투자, 30%는 해당 개도국 소셜벤처의 법인 계좌로 입금되는 이제 사업비 지원비가 질문하신 대로 정확히 이해를 하셨고요. 나머지 40%는 저희 IBS 이번에 이제 새로 개정돼서 첨부된 IBS 가이드라인에 따라 예산 편성을 우리 제안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들에 따라 예산 항목을 편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이카 다른 사업 형태로 3년간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사업의 여건상 비영리 단체가 주관 사업자였고 올해 종료 예정이라고 하셨고요. 유사 사업 모델로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라고 문의를 주셨고요. 네, 답은 가능하시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IBS의 메인 파트너사, 주 파트너사는 저희 이제 영리 법인이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셔서 만약에 지원을 하신다면은 아마 컨소시엄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기간은 길게 선정할수록 유리한가요? 2년을 제한 시에 디스어드밴티지가 있나요? 라고 이제 질문 주셨고요. 사업 기간은 저희가 맥스 5년까지로 이제 제한을 두었을 뿐이고 길다고 유리하진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PDM 상의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효율적일수록 사업 기간은 거기에 맞게 이제 선정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현지 파트너사가 본사의 지사이다. 이런 경우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사업성에 문제가 없나요? 라고 이제 주셨고요. 네, 뭐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실 때는 국내 법인이 이제 주 파트너사가 돼야 되고요. 지사인 경우에는 이제 현지 법인이기 때문에 컨소시엄의 형태로 참여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회사는 컨셉만 갖고 있고 준비를 지금부터 이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뭐 당연히 뭐 그 지원 자체는 가능하시고요. 다만 이제 7월 26일까지 저희가 공모를 오픈을 하고 사전 조사가 이제 필수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7월까지 이게 가능하시다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 사업이 구체화가 된다면 당연히 응모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사업 아까도 그 서면이나 면접이나 심층 심사 저희가 그 평가 기준들을 이제 보여드렸었는데요. 그것들을 보시고 거기에 이제 거기서 좋은 득점을 하실수록 저희가 선정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현지에서 저희 사업에 대해 사업의 결과물인 생산물 한국으로 역수입하는 경우도 가능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 주셨고 이 부분은 우리 임예지 대리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고요. 다만 아까 저희 사전 질의에서도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이제 국내 정책과 좀 상충되는 부분을 저희가 심사 선정 시에 고려하는 부분이 있으니 사업 제안서에 좀 국내 시장으로 꼭 수출을 해와야 하는 사유 국내의 이제 수요와 어떠한 문제점 같은 부분을 상세히 잘 기술을 해주시면은 그런 부분도 가능합니다. 네, 다음 질문도 우리 임예지 대리님께서 수익 창출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익 창출이 약정 기간 중에 일어나면 너무 좋죠. 하지만 이제 저희 IBS 사업을 또 해보셨을 경우에 그 사업 기간 내에 3년 또 5년 안에 수익이 당연히 창출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손익분기점까지 그 사업 기간 내에 달성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익분기 분석과 매출 분석이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꼭 이제 저희 사업 기간 내에 약정 기간 내에 달성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제 수익 창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수익 분석이 꼭 필수적으로 돼야 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공모 분야에 대한 질문이고요. 베트남에 관심이 있으시고 베트남의 경우에 이제 저희 CP를 보신 것 같아요. CP상에 농촌개발, 교통, 거버넌스, 도시화 이렇게 이제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해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정 주제의 경우에 이게 5월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CP에 포함이 되거나 또는 디지털 사업이거나 또는 그린 뉴딜 사업이거나 또는 이제 전사 프로그램, 코이카 전사 프로그램에 걸리는 사업이면 이제 가능하신 거라서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디지털 교육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ODA에 해당하는 분야이고 이렇기 때문에 디지털 ODA 분야로 선택을 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속사업, 신규사업에 대한 질문이 또 이제 들어왔고요. 기본적으로 IBS 사업을 한번 진행을 하셨고 더 신청할 경우에 신규사업 신청과 동일하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네, 다만 이제 동일한 사업으로 신청을 하실 경우에 이제 1차 사업이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부분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신청을 하신다라는 그 논리와 내용이 이제 충분하다면 네, 동일하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정부 부처 정책 융자 7년 거치 3년 상환식으로 이제 융자를 받으셨는데 이 경우에 정부 부처는 파트너로 인정될 수 있나요? 라는 이제 질문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공공기관이나 공적 영역에서의 파트너도 당연히 이제 주 파트너가 아닌 경우에 네, 이제 파트너십으로 인정이 가능한데요. 다만 이제 이 융자금이 파트너의 분담금으로 잡힐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그 이제 주 파트너라 함은 결국에는 전체 분담금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해당 파트너가 이제 분담을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질문 주신 그 파트너사께서 이제 기업이라고 하시면은 이 융자금보다 기업에서 부담하는 그 분담금이 훨씬 더 이제 많아야지만 이제 메인 파트너사로 인정이 되고 그래야 저희 사업에 이제 지원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질문은 우리 민중기 과장님께서 좀 추가적인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부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그 말씀하신 그 정책 융자가 이게 어떤 내용인지 봐야 되는 게 이게 자금의 용처가 이제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은 자금의 용처가 없이 그냥 기업의 신용에 따라서 대출을 받으셨으면은 사실 그 기업에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자금이시고요. 그런데 이제 정책 융자라고 하니까 어떤 사용의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지 저희가 이런 어떤 지금 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저희 사업에 만약 제안을 하신다면 관련된 서류와 더 상세 자료를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이번 1대1 컨설팅 기간에 이번 건에 대해서 서류를 준비하셔서 저희 측 의견을 저희가 이제 검토하실 수 있게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저희 이제 파트너 분담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임예지 대리님께서 답변을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파트너 분담금 전액을 한국인의 현지 법인으로부터 분담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IBS 대표 파트너 즉 이제 재원 분담을 가장 많이 하는 파트너의 경우에는 국내 영리법인에 한해서만 제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법인이 전액 파트너 분담금 전액을 이제 분담을 하시는 거는 그 대표 파트너 제약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는 좀 불가하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는 청년 내일 체험 공제 참여자는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가 불가하다고 들었습니다. 코이카 IBS 사업이 직접 일자리 사업인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라고 이제 주셨고요. 저희가 네, 기본적으로 뭐 그 해당 인력에 대해서 중복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까지 저희가 체크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시해드린 요건에 맞는 인력이 사업 이후에 이제 그 파트너사와의 계약 관계를 맺고 근로자로서 이제 근무를 하시게 된다면 다 기본적인 그 요건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네, 사업비 그 편성에 관한 부분이네요. 편성에 관한 부분이고 이 부분도 우리 임예지 대리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중소기업 파트너의 경우에는 30억 제한 상한 이제 사업비 금액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5개년 저희가 연 5억으로 지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25억을 받으실 경우 파트너 분담금 비율이 좀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5억을 만약에 70대 30, 딱 30%만 파트너 재원 분담을 하실 경우에는 연 5억의 사업비를 네, 다 상한 금액으로 받아 가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5년 내에 일정한 비율 없이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총 사업비를 계산할 때 연 5억의 지원금으로 이제 총 사업비를 계산을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1차 년도에 인프라 부분이 많이 들어가서 5억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5억 이상의 코이카 분담금을 편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산 편성에 관한 부분이고 이건 간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동일 세목에 대해서는 분담금과 코이카 분담금과 파트너 분담금을 동일하게 편성하실 수는 없고요. 동일 세목은 단독으로만 네, 파트너 분담금 혹은 코이카 분담금으로 편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공모형에서 파트너는 신청하는 기업을 뜻하나요? 투자사를 뜻하나요? 라고 이제 주셨고 저희 이제 공모형 사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표 파트너사가 해당 분담금을 직접 이제 분담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당 파트너사가 저희 이제 사업비 통장에 해당 현금 아니면 이제 현물로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현물에 대한 증빙을 반드시 이제 첨부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청하는 기업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감염병 관련 의료기기의 경우에 코이카 전사 프로그램에 해당될 수 있나요? 라고 이제 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그 코이카 전사 프로그램의 경우에 저희가 첨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이 모자보건 프로그램, 감염병 대응 프로그램, 농촌개발 프로그램에 대표적인 성과 지표들이 이제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해당 지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에만 인정이 해당이 되고요. 의료기기를 통해서 감염병의 뭐 감염률을 낮춘다든지 발병률을 낮춘다든지 이런 그 사업의 목표성을 이제 정해놓고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해당이 되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임팩트 투자형 사업의 경우에 현지 기술, 현지 스타트업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 민중희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은 먼저 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의 경우는 스타트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현지에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주제에 어떤 난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현지의 기업들, 소셜 벤처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차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이 되면은 솔루션 개발을 위한 그란트 지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솔루션 개발이 꼭 기술을 어떤 기술을 만드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질이 주신 것처럼 가지고 있던 기술을 가지고 현지에서 실제적인 이제 필드 테스트를 진행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그런 필드 테스트 결과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이 그 스케일업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가이드라인에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것은 이제 사업을 처음 접하고 개도국 소셜벤처와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투자를 해보지 않았던 신생 그 기업들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유사 사업에서 했었던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생각한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외에 더 나은 어떤 선발 반신과 자금 지급 방식과 이런 게 있으면은 자유롭게 제안을 해주시면 되고,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고문과 그리고 오늘 설명 자료에도 그대로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이 한 7개, 8개 정도 지금 남아 있고요. 답변 또 드리도록 할게요. 네, 현지 조사를 이제 파트너 분담금은 안 냈지만 현지 협력 기업이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네, 네,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컨소시엄으로 이제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표 파트너사는 국내 영리법인이어야 한다라는 점을 숙지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컨소시엄 구성 시 참여업체 수의 제한은 저희가 이제 안내서에 3개 업체로 저희가 제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파트너사 포함해서 3개의 그 파트너사가까지 컨소시엄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전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것인데, 유사 사업을 이미 진행하신 바가 있고 이 결과를 사전조사 결과 보고서에 반영해도 되는지요? 네, 뭐 참고 자료로서 당연히 그 반영해 주셔도 되고요. 다만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조사 결과 보고 양식이 이렇게 딱 그 정형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 내용을 다 이제 작성은 사실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신규로 제시해 주시는 사업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기존 사업의 사전조사 결과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벌써 이렇게 보시면 17년부터 하면 한 4년 이상 흘렀기 때문에 이렇게 업데이트된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사전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사전 적격 심사에 관한 부분이고요. 민중희 과장님께서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오늘 3번째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자본금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총계에서 부채 총계를 제외한 자본 총계와 그리고 저희 코이카 IBS 사업을 하기 위한 파트너 분담금 총액을 비교해서 그 자본 총계가 파트너 분담금 총액보다 높을 경우에 저희 이제 심사를 통과하는 최소 공식이라는 거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이제 자본금 측면에서만 이해를 하신 거라서 저희 공식을 이제 잘못 이해하고 계신 점,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공식은 저희 IBS 사업 이번 공모문에 다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으니 한 번 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저희 운영비 관련된 건 아까 답변이 된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현지 파트너사가 국내 기업 동일 경영주의 현지 법인인 경우 현지 법인의 분담이 불가한가요? 네, 우리 민중희 과장님께서 답변 주실까요? 네, 제가 사실 이 질문이 아니라 다른 질문 때문에 김영환 과장한테 말씀드렸을 때 제가 답변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고 답변을. 그럼 요거는 제가 답변 드릴게요. 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지 법인, 현지 지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분담은 당연히 가능하신데, 다만 이제 가장 많은 분담을 해주시는 것은 여전히 이제 그러니까 대표 파트너사인 국내 법인이 돼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아까 제가 넘어갔는데 우리 민중희 과장님께서 추가적으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혹시 오늘 질의가 나오면 이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 잠재 파트너사 분들께서는 코이카는 어떤 기준으로
조정 총사업비 기준 30%는 파트너 분담금으로 금융투자를 집행하고 조정 총사업비 기준 30%는 그란트를 지급하게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질의 주신 것처럼 어떻게 접근하시냐에 따라 우리 제안사가 사용할 수 있는 운영비의 총 금액이 작아졌다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 30% 그래서 동일한 금액에 대해서 결국 1대1 펀드를 구성하는 임팩트 투자형 시범 사업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개도국 소셜벤처를 위한 펀드가 되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기존의 유사 사업을 진행했었던 것들의 평균치를 계산을 해서 그 평균치보다도 더 보수적인 기준으로, 이 보수적이라는 말은 우리 민간 기업 입장에서 더 유리한 방향으로 그 수치를 최소 기준을 적용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진행을 해보니까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40% 그 이하에서도 총사업비의 40% 이하인 상황에서도 충분히 사업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기준을 적용을 했고 이번 그 시범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요청하는 이 틀 안에서 좀 작성을 해주십사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 사업의 목적에 관한 부분이고요. 네, 디지털 외국어 교육 플랫폼 사업이 한국어 아니어도 가능하냐? 네,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현지의 문해율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형태의 사업이라면 지원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의 상주 관련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상주는 권장은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현지에서 파트너 사업에 이제 파견 인력이 있는 경우에 훨씬 더 사업 관리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된다는 것은 이제 저희가 사업 관리 경험을 통해서 이제 습득을 했고요. 그래서 권장은 드리되 다만 이제 불가피한 경우에는 말씀 주신 방식으로 이렇게 현지 인력이 현지에서 이제 상주하시고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또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이렇게 대체 인력으로 전환을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질문 한 5개 정도 남아 있는데요. 매출 이익을 내는 구조인 경우에 IBS 참여가 가능하냐라고 해주셨고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IBS 사업은 매출을 발생을 해서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계획이 되고 운영이 되는 것을 권장하고 그것을 지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익을 내는 구조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것이 더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사업 선정에 오히려 더 유리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ESG2형 사업에서 피투자 스타트업의 소셜벤처 ESG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 이 부분 우리 민중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먼저 ESG 임팩트 투자형 시범 사업의 수혜 기업은 스타트업이 아니라 그래서 뭐 사업 설립한 지 몇 년 이내 이런 기준이 있는 스타트업이 아니라 현지의 기업 소셜벤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그 성과 관리 방안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내용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왜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요청을 드리는지 조금 배경 설명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비즈니스 성과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코이카뿐만 아니라 그 다른 저희 같은 이제 다른 공여기관들이 주로 사용하는 지표들이 이미 널리 사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고문에도 그리고 발표 자료에도 기재가 되어 있지만 우리 수혜 소셜벤처의 민간 투자 유치액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수 혹은 매출 증가율 그리고 현지의 납세 제도가 잘 운영이 되어 있을 경우 현지 법인세 납세액 등 이런 그리고 기업 생존율 같은 이런 비즈니스 성과 관리 지표는 이제 저희가 실제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를 했고 다만 SDGs 측면에 ESG 성과 관리 지표는 저희가 그 이번에 어떤 지표를 할지 좀 제안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저희보다 그 ESG 임투형 사업을 제안하시는 제안사분들이 훨씬 전문가분들이겠지만 아시겠지만 이제 ESG가 요새 이제 굉장히 기업들이 이제 꼭 대기업
중견기업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까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의무사항처럼 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어떤 지표가 하나로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300개 이상의 민간 지표가 있고 그리고 산자부에서는 이제 이거를 또 KESG라고 해서 어떤 표준 ESG 지표를 이제 만들고 계시는 걸로 이제 저희가 그 뉴스 기사에서 검색을 했는데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익은 ESG 지표를 하나 선정해서 이거에 따라서 지표를 제안을 받는 것보다는 우리 제안사분들이 생각하시는 ESG 꼭 ESG 지표가 명확히 아닐지라도 저희 프로그램 성격에 맞는 SDG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있으시다면은 이번 제안서에서 포함해 주셔서 제안을 해주시고 그리고 ESG 인피형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IBS의 기존 프로젝트 사업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은 제안서 접수 단계에서는 우리 프로젝트를 수행할 기업들이 아직 선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뭐 인바이러먼털 환경 분야에서는 도대체 어떤 지표를 삼아야 되지, 그냥 CO2 저감률을 삼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그 일반적으로는 안으로 제시를 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그 상세 지표는 소셜 벤처를 선정한 이후에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코이카와 협의하는 것으로 저희가 공고문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이양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임예지 대리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양 관련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단체나 은행, 영리법인도 무상이양 대상이 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수원국정부 또는 파트너기관과 법인격을 달리하는 현지 공공 또는 민간기관으로 다 이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파트너기관과 법인격을 달리하는 점을 증명을 잘 해주시면은 무방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 이양 계획서를 이제 저희 코이카와 상호간에 협의해서 이제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해당 기관이 이양 대상이 되는 사유와 그 효과성에 대해서 잘 기재를 해주셔야 이제 승인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양식 관련된 질문이고요. 이게 아마 그 최종적으로 저희가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오늘 중으로 저희 부서에서 최종 확인을 해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요. 최종 오늘자 양식으로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컨소시엄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네, 현지의 법인 설립 운영 주체가 그 대표 파트너사가 아니라 이제 NGO일 경우에 가능한지 문의 주셨고요. 네, 동의하시고 가능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네, 국내 영리 기업이 대표 파트너사라는 요건만 충족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요거 마지막 질문 받고 저희 이제 Q&A 세션은 종료하도록 할게요. 네, 이 마지막 질문은 컨소시엄으로 제안할 경우에 2개 제안 가능하냐라는 내용이고 대표 파트너로 참여 가능하냐라는 이제 질문이고요. 드렸던 것처럼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2개까지 사업이 제안 가능하시고, 네, 둘 다 대표 파트너사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요거까지만 그러면 이제 받고 저희 이제 종료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질문은 공공과 민간의 컨소 구성 시에 공공의 재원 분담은 추가 재원 분담으로 구성된다고 들었는데 부담해야 할 최소 재원 비율이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고요. 기본적으로 네, 분담은 공동으로 하셔도 무방한데요. 이제 다만 전체 그 컨소시엄사의 분담액 총액이 저희 이제 최소 재원 비율, 이제 파트너사가 예를 들어서 대표 파트너사가 중소기업이다라고 하면 전체 사업비의 30%가 전체 이제 컨소시엄 파트너사의 분담액 이상이 이제 30% 총합이 3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많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예상을 한 30분 정도면 이제 종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어느덧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저희가 답변은 다 이제 드렸던
것 같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IBS 지원센터 통해서 이제 문의 주시면 되겠고, 또 이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안내드린 것처럼 1대1 컨설팅 기관을 활용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번 주 오늘부터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컨셉 페이퍼를 작성하셔서 이메일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시간 배정을 해서 다음 주 중에 저희 이제 저를 포함한 우리 IBS 사업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1대1 컨설팅을 구체적으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장시간 한 2시간 정도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비대면으로나마 저희 이제 이 IBS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이렇게 질의응답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이제 좋았던 것 같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희 이제 IBS 사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2021-2022 코이카 IBS 사업 공모 설명회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